잘 구경하셨습니까? 하우링이 좀 나니까 조정을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음을 너무 크게 해놨더니 이게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리고 해도 강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남도의 소설로 해서 소설을 이제 이번에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서울대 김종욱 교수님 소설 전공이시죠. 그래서 특히 또 고향이 이쪽 근처십니다. 신안 쪽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이쪽 목포하고도 관련되고 조은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시인이죠. 영광인데 영광에서 같이 있었던 시절에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같이 이렇게 창작을 하다가 박화성 선생도 그러니까 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조를 쓰셨는데 시조 쓰실 때 이 해박하게 이게 좀 쓰는 게 조금 서사가 들어가는 내용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설로 한번 전향해보지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조은 선생이 전거도 막 하고 권면도 해가지고 소설을 쓰신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사이에서 조금 어떤 그냥 평범한 감정이 아닌 연애 감정이 있다는 들국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거기에 관해서도 우리 교수님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주 먼 걸음이고 지금 서울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박화성 소설의 몇 가지 원천에 대해서 귀한 강의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기 앉아야 돼. 카메라 들어오겠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종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 소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 소설을 전공한다 이러시면 많은 분들이 소설 창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서요. 소설 창작과는 거리가 멀고 소설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설 작품을 읽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걸 보니까 제 그 원고가 너무 길더라고요.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줌 강의라든가 또는 영상 강의를 좀 찍게 되는데 그거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제가 참 말을 못한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도 시간이 나시면은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오롯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게 박화성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박화성 선생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가 그렇게 아주 뭐 1급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 여류 문학을 개척했던 분으로서는 최고셔서 뭐 많은 그 연구자들이 최근에 이 박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의미가 높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화성 선생에 대해서 오늘 강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사실은 제가 진도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몇 년 전에 아들 데리고 그 팽목 쪽에 왔다가 그냥 좀 구경을 할 생각이었는데 마음이 하도 그래서 그냥 바로 그것만 보고 나간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여서 이제 진도 좀 이곳저곳 좀 둘러보고 싶다고 해서 조금 일찍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예전에는 진도가 그 목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도 그렇던데 제주도가 다 목포하고 연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이야 제주도 사람들이 목포를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제주도 사람들이 전부 목포를 거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진도 또 저도 이쪽에서 유학원 친구들도 꽤 많고 그래서 저는 진도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제 마음속에서는 멀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하고 제가 학교를 다녔던 목포하고 어떤 뭐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목포 출신의 작가인 박화성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포 얘기뿐만 아니라 또는 이 전라남도 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한번 그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화성 선생을 선택했고요. 한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또 발전 과정에서 주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들을 함께 얘기를 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좀 남도의 역사들을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뭐 지금 서론이 괜히 길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첫 대목에 그 시작하며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남도를 뭐 예향이라고 하는 명칭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예술의 향기가 짙었던 곳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 그 근대 문학 또는 현대 문학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자면 초창기 현대 소설, 현대 시를 썼던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 사람이거나 혹은 뭐 평양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창기 사람들 중에 전라남도,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어떤 예술적인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고 또 30년대만 보면은 뭐 우리 미당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시들을 써서 한국 시나 한국 소설을 발전시켰는데 왜 초창기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잠깐 쓰고 있습니다만은 1876년에 우리 역사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옮겨오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문호개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쇄국 정책이 폈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이제 그 어떤 관계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사건들이 여기 1876년입니다.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산하고 인천 이런 쪽을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또 서로 교역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근대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게 한 뭐 지금부터 따지면 150년 전인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이제 관계를 중심적으로 맺는 이런 관계, 중국을 통해서
세계 문화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대는 우리가 독립적인 어떤 국가를 만들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그게 이제 1876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호남 지역은 그런 어떤 문명의 세례로부터 꽤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시 개항했던 부산이라든가 인천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긴 하지만 바로 옆에서 그게 영향을 받는 곳과 그렇지 않고 건너 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막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느렸던 시대에 그 여파가 근대의 어떤 여파가 이곳까지 오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에서 개항이 됐던 최초로 개항되었던 곳이 바로 목포입니다. 이게 1894년이었던가요? 95년, 96년 이 무렵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포가 개항된 게 지금 한 120년, 남들보다 한 30년 늦게, 30년이라고 한 세대가 늦은 셈이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이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늦게 출발을 했지만 그 후에 우리가 근대화의 속도들이 올라가면서 목포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크게 발전을 하면서 이 근대적인 교육들이 활성화되었고 이러면서 이 근대 문학에도 이 지역 출신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박화 선생이 저는 아까 그 여류 문학이라고 했죠. 호남 지역으로만 따진다면 최초의 소설가, 호남 출신의 최초의 소설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의 근대 문학사를 볼 때 전라남도의 근대 문학사를 볼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분이 바로 박화성 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화 선생이 처음으로 이 문학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1925년입니다. 1925년 6월 달에 조선문단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잡지, 이 잡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근대 소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광수입니다. 그리고 근대 시는 뭐 우리 주요한 뭐 두 사람 다 평양 출신의 사람들입니다만은 두 사람이 이제 근대 시와 근대 소설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끌었던 잡지가 바로 이 조선문단이라고 하는 이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는 그 새로운 신인들을 많이 이렇게 뽑는데요. 지금처럼 뭐 신춘문예 같은 형식이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투고된 원고를 보고 좀 괜찮은 글들을 이 잡지에 발표함으로써 문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일종의 등용문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등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박화성 선생이고 뒤에는 채만식과 같은 작가도 이 조선문단을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화 선생이 1925년 1월 달에 추석 전야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서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문단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등단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예전에는 그 말을 쓰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문단이 있어야 거기에 올라가서 등단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 시대를 보면 아직 문인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아직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등단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문학하기 시작해서 때문에 등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최초의 작품을 발표한 건 1925년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작품을 쓰지 않으시다가 1930년대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나중에 다시 이제 이광수와 관계를 얘기하면 설명을 줄 텐데, 그동안에 사실은 박화성 선생은 문학 쪽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쪽에서는 관심이 좀 있어서 뭐 일본 대학, 일본 여자대학 영문과에 가긴 했는데 창작을 직접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보면은 그때 이제 아주 뭐죠? 박화 선생을 매료시켰던 그 젊은 남성이 있는데 김국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사회운동가였고 그리고 박화성 선생한테도 문학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좀 해라라고 결혼한 다음에도 그래서 문학 활동을 조금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 한참 동안을 문학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셨다가 이 양반이 남편이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이광수한테 부탁을 해서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 7,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뭐 장편도 백화, 그다음에 북극의 여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편 소설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여류 작가로서는 거의 최초의 장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편 쓰고 또 많은 단편들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여류 작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잡으셨는데 30년대 후반에 그 목포에 있던 그 천도꾼이라고 하는 아주 유망한 실업가하고 결혼을 하시면서 다시 또 그 작품 활동을 좀 멈추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등단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작품 활동 기간은 1930년대 초반부터 한 7, 8년까지 37, 8년까지는 7, 8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필을 했다가 해방 후에 50년대에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 앞부분,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박화선 선생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뒷부분의 얘기보다는 앞부분이 저한테는 훨씬 더 흥미롭기도 하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목을 1903은 이제 박화선 선생님 태어나신 연도고요. 45는 그렇게 이제 한 첫 번째 작품 활동이 마무리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화 선생이 그렇게 한 7, 8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지만 그래서 여류 문학을 이끌었다고 하시지만 최근에 젊은 작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 박화 선생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긴 하지만 여성 문학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자기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고충과 그것을 이겨내고 작가로서 자리를 잡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좀 단순화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우리 박화성 선생은 여류 문학사에서 한 2세대 두 번째쯤 그룹핑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나혜석이라든가 김일영, 수덕사의 여성이라고 하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학 활동하시다 나중에 수덕사에 가셨던 김일영 선생님, 그다음에 김명순 이분들이 보통 한 1910년대부터 문학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관서보다 한 10년쯤 전에 했는데 이 양반들이 대체로 보면은 삶이 굉장히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 것 같은 게 워낙 그 남성들의 그런 것들이 강하던 시절에 밖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스캔들도 만들고 의도치 않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세 분들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행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혜석도 김명순도 김일엽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속세에서 버림받아서 아주 뭐 비참한 채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정신병원에 갇혀 죽습니다. 어떤 분은 행렬병자로 나혜석 같은 행렬병자로 그 김명수는 정신병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님이 되셨으니까 아무튼 조금 그 속세의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불행한 삶들을 좀 사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보다 한 10년쯤 뒤에 문학에 등장했던 분들이 이제 박화성 선생님을 위시해서 소설가 중에는 이제 박강경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동환과 결혼했던 최정희 같은 분도 20년대에 등장을 했던 이제 저희 문학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2세대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앞세대 분들이 워낙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른 덕분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희생을 치른 것에 비한다면 그래 조금은 좀 편안한 삶들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아주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정이나 박화성이나 강경애나 사실은 다 첫 번째 결혼들을 했다가 다들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하고 2번 결혼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도덕 기준으로 보면은 전부 많은 비난을 겪어야만 했던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30년대에 그렇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좀 많은 상처들을 입었던 앞세대에 비한다면 좀 낫지만 그래도 꽤 상처를 입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삶들을 보면서 아주 예전 삶을 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박화성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 한 근대에 태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작품 창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성운동에도 관심이 가지게 됐고 문학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런 자기 목소리 때문에 사회의 어떤 때로는 질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 당시의 도덕 기준들과 서로 충돌하면서 겪게 되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제가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좀 조금 써놨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서 첫 번째 이 박화 선생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요람의 시간이라고 붙여놨는데요. 박화 선생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다 보면은 그냥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사 또는 조금 더 나가면은 한국 근대사이기도 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성 선생님의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뭐 대체로 확정이 된 거는 1903년생이셨다고 하니까 120년 전에 태어나신 셈이네요. 네. 박화 선생님이 지금 태어나던 무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3년인데 목포가 개항됐던 1897년 그로부터 한 6년쯤 지난 목포가 이제 개항을 한 다음에 6년쯤 지난 시기입니다. 개항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개항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죠, 그죠? 목포에 다녀보시면 다 아시겠죠. 목포 앞쪽에 그 순창가라고 흔히 불리는 곳들이 있죠. 그거 다 지금 매립지입니다. 왜 매립지가 됐냐면은 목포가 원래 그렇게 큰 뭐 도시도 아니었는데 1897년에 개항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살게 될 땅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조개지라고 하는데 그 중국의 상해에 가시면은 영국 조개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조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시해법권지대죠. 목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면서 그 앞에 부분을 매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공 조개로 개발을 하죠. 원래 있던 곳에
이 산 밑이라서 발전의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앞부분을 매립을 해가지고 새롭게 항구로서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목포가 그랬고요, 군산이 그랬고요, 인천이 그랬습니다. 다 이제 매립을 하면서 그 차근차근 땅을 넓혀서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왜냐하면 땅값도 싸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멋진 근대적인 도시, 격자라고 그러나요? 길 크게 뚫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항을 하면서 새로운 그 도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들을 해나갑니다. 자, 도시의 모양이 바뀌죠. 도시의 모양만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 바뀌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외국인도 옵니다. 원래 개항할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고 있지만 목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기를 개항할 때부터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군산은 호남 평야의 땅을, 아니 쌀을 무역할 수 있는 무역항, 목포는 나주 평야의 쌀을 일본과 무역할 수 있는 항, 이렇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와서 여기서 쌀을 수입해다가 일본에 보내고 대신 자기들이 강점이 있는 면직물,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니까 목화로 만든 면직물 여기다 물상품 여기다 파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 미면 교환 체제, 쌀미자를 써 쌀과 면을 서로 교환하는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 영국이 인도랑 할 때도 써먹었던 방식이고요. 자기들 공산품을 이쪽에 팔고 농산품을 가져가는 방식. 일본도 똑같이 그걸 해서 우리한테는 쌀과 면직물을 교환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목표를 개항했기 때문에 일본인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들어와서 여기서 쌀과 면직물을 가지고 서로 무역하는,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면은 일본인들이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쌀을 모집하는 중간상도 있어야 될 거고 면직물을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건 다 일본이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다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인들이 거기에 이제 가서 서로 중간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서로 경제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항이 된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목포라고 하는 항구가 굉장히 크게 변화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박화성 선생의 아버지에서 원래는 서울에 있으셨던 모양인데 서울에서 뭐 부실아치를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집안도 아닌 것 같고 뭐 신분도 높지 않았던 것 같으니 그냥 거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뭘 했냐면은 객주, 요즘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관이 하면서 옛날 뭐 객주라는 소설 있잖아요. 객주를 하셨는데 이 목포가 개항되면서 사람들이 맨날 들러날아가니까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 여관업하고 이 식당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훈과 박한생 집안이 이 개항과 더불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박한생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태어난 다음부터 1903년에 얘가 태어난 다음부터 막 돈이 막 돌리듯 일어난다. 얘가 복동이다. 그런 것도 직접 회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목포가 이렇게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적인 뭐 근대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편에서 그렇게 개항이 되고 근대화가 되면서 집안이 잘 살게 되고 근데 지금 돈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목포 지역 내지 호남 지역의 선교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미국 그 장로교가 이 한국을 에서 선교를 할 때 이
충청도를 기반 경계선으로 해서 위쪽은 북장로회 쪽에서 하고 아래쪽은 남장로회가 서로 하기로 이렇게 서로 어떤 뭐 신사협약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장로회 쪽에서 이제 가장 먼저 열성적으로 했던 곳이 바로 이제 평양 지역이죠. 평양에서 굉장히 큰 뭐 장대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쪽에서 1900년대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호남 지역에서 거기에 이제 견주어서 호남 지역에서 18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남장로에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남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자리 잡았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전주 그다음에 군산 지역입니다. 근데 장로교는 선교를 할 때 그냥 가서 무조건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요. 선교사가 오면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사가 가면은 먼저 그러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교육 선교를 하고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어떤 종교에 귀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하나는 뭐냐 의료 그러니까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선교사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을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도록 그들은 이제 그걸 스테이션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가시면은 그 기전여교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학교가 있습니다. 기전여교가 바로 그 첫 번째 스테이션이었고 그다음에 군산 갔다가 두 군데가 자리를 잡으니까 이 전라북도 말고 전라도도 남도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 선교사 유진배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이제 보는데 그때 목포도 왔었고 이 진도도 다 이렇게 둘러봤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어. 선교사들 워낙 꼼꼼하게 기록들을 하셔가지고요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딱 잡은 곳이 목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에다가 스테이션 하나 건설하자. 아니군요. 먼저 나주를 갔는데 왜냐하면 나주가 전라도니까 중심지에 갔는데 나주에서 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하질 못하고 그 다음에 목포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보시면은 목포의 그 양동교회라고 부르는 곳, 그다음에 그 옆에 정명여고 들어보셨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제가 나왔던 영흥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고요. 프렌치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거기다 만들고 거기 하나의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얘기 나와서 좀 모아서 하자면은 지금 그 가장 젊은이들이 핫하다고 뭐 많이들 하는 곳 중에 광주 양림동 있잖아요. 양림동이 목포 다음에 만들어진 스테이션입니다. 그 북문안교회 수피아여고 거기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 그 전주, 군산, 목포 이게 이렇게 역사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유진벨 기념관에 가 보시면은 그거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이 남장로교회 선교를 목포에다 이제 선교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그걸 했을 때 이제 먼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이 박화 선생의 어머니셨죠. 김문선 여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항상 그렇지만 교회 선교할 때 보면은 남자들이 가장 또 고리타분하잖아요. 오랫동안 버티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어머니가 다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도 같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박화성 선생까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박화성 선생의 그 학교를 보면은 목포 정명여고를 나왔고요. 박화성 선생 언니도 목포 정명을 나옵니다. 아주 초창기 목포 정명 출신이고요. 그래서 언니는 족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디 그 교회 학교 미션 스쿨로 보내고 싶은데 서울에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박화 선생 언니를 유학을 시키냐면 아까 말씀드린 평양에다가 유학을 시킵니다. 목포에서 평양까지 유학을 그러니까 평양 숭의여학교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1913년쯤에 평양 숭의여학교를 갔는데 그때 처음에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전부 이렇게 기차만 떠올리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기차가 아직 호남선이 안 만들어졌을 때거든요. 1906년 7년쯤에 경부선이 겨우 만들어지고 호남선은 그때 막
계획만 세우고 있었는데 평양까지 어떻게 가냐 생각하지만 배 타고 가면 되게 쉽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상력은 자꾸 육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배를 활용했기 때문에 평양까지 가는데 군산 거쳐서 인천 거쳐서 평양까지 진남포로 들어가면은 좀 시간이 뭐 지금보다 많이 걸리지만 여행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함경도 생각하면은 함경도 꼴짝이 이러잖아요. 그죠? 함경도 꼴짝인데 개화를 보다 보면은 개화할 때 함경도가 개화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 부산이 먼저 개항이 됐는데 부산에서 이 여객선들이 원산 거쳐서 청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이 전기 여객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기차 같은 것들이 근대의 상징이었고 그러니까 근대 그 기차에 의해서 근대 문명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초창기는 기차보다 더 중요했던 건 활윤선, 윤선이라고 불리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근대 문화의 수입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니 박경애는 숭의학교를 다녔고 박화성도 똑같이 정명을 다니게 되죠. 정명을 다니다가 이제 그 언니가 박화성 선생의 회고에 따른다면은 첫 번째 방학쯤에 그러니까 평양에서 올 때쯤 되니까 호남선이 개통이 돼가지고 호남선 타고 배로 유학 간 사람이 이제 차 타고 기차 타고 집에 귀향했더라 뭐 이런 회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차가 연결이 되면서 평양으로 박화 선생이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어디로 유학을 가게 되냐면은 평양의 사람들은 어디로 똑똑한 사람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서울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안 그랬으면 아마 박화 선생은 평양으로 유학을 가셨을 것 같습니다. 언니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독실한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에 투철했기 때문에 애들도 전부 다 교회 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도 미션 스쿨을 먼저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박화 선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은 근대화를 한다면 주로 경제적인 물질적인 근대화를 상징하는 근대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애들 막 교육시켜야지. 왜? 이전 같으면은 양반들한테 맨날 기죽어쓰레겠지만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이제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애들 교육시키면 더 높은 신분까지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근대의 어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것만 있으면 잘못하면 또 뭐랄까 좀 천박해질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어떤 그 근대적인 또는 서구적인 신앙심에 투철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면서 이 박화 선생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삶, 근대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유교라든가 이런 쪽에 좀 사로잡혀 있었을 때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박화 선생은 여자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어디 학교를 나가 그랬겠지만 어머니 덕분에 신앙심 덕분에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또 멀리 서울까지 유학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요라메시아에 했던 건 너무너무 행복한 돈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밀어주는 엄마도 있고 이런 아주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인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굴곡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했던 어떤 꿈들이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환석이 서울을 유학 가서 그때 이제 오빠도 이제 서울에 유학이 있었고 딸 박화성도 이제 유학을 가 있었고 사실 세 형제가 다 외부로 유학을 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정신의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을 갔는데 미션 스쿨 갔다가 한 학기 만에 그냥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딴 데로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딴 데로 옮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예전에 그런 것처럼 그죠? 비사감과 러브레터라고 하는 소설 보신 적 있으세요? 편지에서 보면은 이거 사감이 이거 편지 검열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에 정신여고를 갔더니 사감이 편지도 검열하고 그다음에 오빠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자매 학교였던 경신에 정신과 경신은 같은 학교가 연결돼 있거든요. 옆에 있는 오빠를 만나려고 하는데도 되게 오빠야 뭐 남자친구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박 같은 게 싫다고 부모님 허락도 받지 않고 나 정신 그만둘래 하고 옆에 숙명학교 지금 숙명여학교로 전학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숙명여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박화성은 딱 꿈이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나 이 학교 마치면은 아버지가 일본 유학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가 후원자였고 아무도 집안에서 막은 사람도 없었고 아주 일찌감치 서울에 유학도 왔고 돈도 있으니까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의 꿈을 어린 시절 내내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숙명여학교를 졸업하던 무렵에 이 꿈이 한번 좌절이 됩니다. 처음부터 좌절됐던 거 아니고 아버지가 그러죠. 네, 요즘 아빠가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한 1년만 있다가 보내줄게. 졸업한 아이한테 한 1년만 너 밖에 좀 있어라. 딴 일 좀 하고 있어라라고 해서 1년 동안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한 대여섯 살 정도밖에 안 된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숙명여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6년 다니고 3년 다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월반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숙명여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하고 난 다음에 1년 더 있으라고 그러니까 천안과 아산에 있는 그 공립학교의 선생으로 15살짜리가 선생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난 1년만 있으면 유학 갈 수 있어. 약간 참자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5살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지만 아버지가 그 사업이 망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망했는데 망했다는 이유는 박화 선생은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웠다. 처음에 집에 들어왔던 사람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뭐 개에서 집도 놔주고 이렇게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 피웠다고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망하지는 않죠.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 19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권, 조선인들의 이권 같은 것들을 그래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는 꽤 여러 번 뭐랄까요, 부두에서 막 파업도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기선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을 싸게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조선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막 이런 쟁의 사건들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당시 그 무역을 관장했던 게 이제 감리서라고 불리던 관청인데요. 감리서를 책임지고 있던 초정 김성규라는 분이 목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자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리면 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감리서를 맡고 있을 때 일본인들이 행패를 부리니까 그걸 막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낭인들, 사무라이들이 칼빼 들고 와가지고 왜 이러냐고 막 하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라 뭐 이러면서 버텨가지고 이 파업에서 조선인 편을 그러니까 들어주는 그런 아주 기가 센 분이 이제 그 김성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싸움을 하고 일본이 뭐 돈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조금 보호해 줄 만한 장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1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한일 합방이 되게 되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인들의 기세가 점점 기세 등등해지는 거죠. 그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일본인 상인들과 조선인 상인들이 조선인들 토상이라고 불렀던데 이렇게 서로 이제 상공회의소 같은 걸 만들어서 상인단체를 만들어 경쟁하고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일본인들 기세가 등등해지니까 조선인들은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그래 니들이 이리 들어와 한 지역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두 개가 있을 필요 뭐 있어 같은 국민이잖아. 그래서 목포 상공회의소를 만들면은 당연히 대장은 누가 하겠어요? 일본인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192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목포 지역의 상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커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걸 지배하는 세력들은 일본인 상인들로 바뀌었을 겁니다. 바뀐 것들은 흔적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단체가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전에는 일본인 상인, 조선인 상인이었다가 전체 하나의 상인 만들면서 일본인들이 대표 차지하는 과정들이 바로 일본인들이 상권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 조선인 상인이 이전처럼 기세 등등에 돈 많이 벌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와중에 바람을 피워서 한 건지 아니면 그 울분 때문에 술 먹다가 바람 핀 적이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습니다. 박환 선생이 얘기를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이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큰 이유는 목포 지역에서 조선인 상인들이 어려워지는 점, 더 크게 보면 나라가 없어진 것들, 그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거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박화 선생의 집안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한동안 잘 나갈 때는 큰 집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도 이제 팔고 조그마한 집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난 널 더 이상 일본 유학을 보내줄 수가 없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이제 어머니가 자꾸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바람 펴서 지금 집안이 망했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봤던 그런 두 가지 이유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10년, 그러니까 뭐 15살, 16살 때까지 일본 유학의 꿈만 가지고 있던 박화 선생한테 너 일본 유학 못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니면 갑자기 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막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산에서 교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빠가 유학 보내준다고 해서 집에 왔더니 너는 못 가. 망했어. 우리 집도 이렇게 망해서 오게 되자. 이 사실을 보고 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6개월 동안은 사실은 그냥 집에서 꼭 틀어박혀가지고 아빠 원망하면서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회고한 데서는 그래서 정신쇠약 그런 것에 시달렸다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린 어떤 소녀가 너무나 이제 막 집안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오빠가 그러지 말고 그때 그 언니가 아까 얘기했던 그 숭의학교 유학 갔던 언니가 광주 아까 말씀드렸던 북문안교회 거기서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언니한테 잠깐 가서 좀 요양 겸 좀 지내봐라 라고 해서 이 박화성을 언니한테 보내게 됩니다. 광주 북문안교회 아까 얘기했던 양림 스테이션으로 보내게 되죠. 거기 가서 이제 유치원 보모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사 자격증은 있고 그랬지만 뭐 몸이 좀 그러니까 힘들 때여서 한 학기를 뭐 책임지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좀 보모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광주 그 북문안교회하고 부속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마음들을 조금 뭐 다스리기도 하고 건강도 조금 더 회복을 하게 되고 그게 한 2년 정도의 시간들을 거기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때 이제 전혀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게 되죠. 광주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능력 있는 보모가 선생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라도 지역에 꽤 이렇게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영광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영광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한테도 저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모셔오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그때 하필이면은 박화성이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도 능력이 있고 나도 좀 능력이 있는데 오빠도 지금 사실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학을 못 가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학교를 가가지고 취직을 한 다음에 오빠 좀 뒷바라지를 해주고 오빠가 가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돌아와서 취직을 해서 자기를 뒷바라지 해주면은 나는 아직 그때만 해도 17, 18밖에 안 됐을 때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에서 선생님으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오빠 유학비를 마련한다는 핑계로 영광까지 가게 되죠. 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열심히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자세한 어떤 사항들 여기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921년쯤에 영광으로 박화성이 선생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안 아산에서 선생 경력도 있고 하니까 아주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 갔더니 만나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조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광 지역에 꽤 그 괜찮은 집안, 영광 지방의 어떤 유지인 것 같은데 사실 조운은 그 좋은 집안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기생 출신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면 천출이죠. 선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내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또 사실 그게 집안 내에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뭐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뭐 어떤 한학도 배워야 되고 봉제사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이렇게 천출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학 대신에 조우는 목포에서 목포 상업학교에서 공부를 그러니까 근대적인 학문을 배웠던 사람인데 다니다가 하다가 1919년 3.1운동 때 영광에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영광 지역 그 독립운동사를 보다 보면은 이 조운 내지는 조운의 뭐 매형 이런 사람들 얘기가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조운이 그렇게 학교 다니다가 3.1운동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본 경찰에 쫓기게 되잖아요.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너 좀 피해라. 그래서 어디로 피하냐면은 이 사람이 만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만주에서 독립군 한다고 이곳저곳을 만주 그 춥고 배고픈 곳에서 독립운동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그때 최서해라고 하는 인물, 그 당시에는 뭐 소설가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최서해도 똑같이 독립군 하겠다고 만주에 떠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최서해랑 만나서 둘이서 그 어려운 지경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돈독한 우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1922년쯤에 국내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제가 처음에는 이게 막 이렇게 탄압들을 하잖아요. 3.1운동 직후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도망간 사람들에게 뭐 간단한 조사를 받으면은 뭐 받으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일본에 저항하지 않겠다 같은 서약서 같은 걸 쓰게 되면 그냥 들어오는 걸 용납해 줬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광수도 그래서 사실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책을 펴다가 나중엔 좀 유화책을 펴니다. 좀 안정이 되니까 자기들이 통치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니들 들어와서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들어와서 대신 서약서 써.
근데 상해 독립 임시정부 그 기관지의 사장이었던 이광수가 들어와도 그 감옥에 안 보내잖아요. 그만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일 텐데 그 언저리에 조은과 최서해도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은은 영광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고 향교, 영광 향교가 있는데 향교에다가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초빙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초빙되어 온 사람이 바로 박화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딱 만났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 조은이 그 당시 남자들이 다 그랬지만 뭐 조언한 상태였고요. 근대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이 구식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런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분에 좀 불만들이 많은 상태에서 아주 똑똑하고 이런 여선생이 오니까 특별히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두 사람이 뜻이 통한 게 뭐냐면 문학의 뜻이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박화성은 문학을 잘 몰랐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문학,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거에 굉장히 재주가 있어서 숙명여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도 피아노 치면은 우리가 장학금 대줄게 뭐 이런 정도에 들었지만 문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숙명여학교에는 김명순이 다니고 있었는데 김명순 만났을 때 김명순이 이렇게 좀 찔러보죠. 너 좀 해봐봐. 소설 써봐봐. 좀 쓰긴 썼는데 소설을 잘 못 써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문학에 그렇게 그러니까 문학에 이렇게 큰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이 조은을 만났는데 조은이 이제 책도 빌려주고 그 당시 제일 뭐 유명한 도쿠토미 책들이라든가 뭐 좀 새로운 뭐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글을 써볼까? 그러면서 글을 써가지고 서로 잘 썼네 못 썼네 품평해 해주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굉장히 거기가 그 영광 지역을 그곳을 중심으로 많은 괜찮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좀 새로운 경험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창작 훈련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이 거기 대장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쓰면 되나? 대장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주면 이 사람은 잘 썼으니까 뭐 주면서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합평도 해주고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하다가 조은이 이 시는 괜찮은데? 라고 해서 서울에다가 박화성 시를 쓰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박화성이 저 소설 썼어요 하고 갖다 주니까 이건 정말 좋은데 요즘에 조선문단이라는 잡지 새로 나왔어. 거기 한번 내가 보내볼게 라고 해서 조은이 직접 이광수한테 싸가서 여기 좋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 한번 괜찮지 않게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은을 만나지 못했다면 박화성 선생의 인생은 좀 다른 방향으로 풀렸을지도 모를 텐데 이 조은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문학자를 만난 셈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서 문학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늦게 개항을 했기 때문에 문학에 관심 있는 선배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절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조은을 만나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문학이라는 게 소중한 것이구나를 배웠죠.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목포 지역에서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감리서 했던 사람이 초정 김성규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김성규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김우진이라고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우진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김성규는 원래 좋은 집안인데다가 장성, 그다음에 무안 뭐 이 근처에서 관직을 하면서 이쪽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죠.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전라남 도청 있는 남악 지역에 보면은 옛날 그게 거의 다 김성규의 땅이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그 지주이면서도 이제 근대적인 것들에도 꽤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할까 봤더니 농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아들 김우진이한테 너 일본에 가서 농업학교에서 공부 좀 해라. 그래서 구마모토 농업학교에 유학을 시키죠. 그래서 제대로 좀 근대적인 농업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품고 아들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농업학교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김우진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농업 기술을 배웠으면은 아주 큰 농장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근데 김우진은 그걸 하면서도 자꾸 문학에, 예술에, 연극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아버지랑 맨날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싸우다가 이제 구마모토 농업학교 졸업한 다음에 와세다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김우진처럼 일본 대학에서 제대로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학력을 따지고 보면은 이광수 정도나 있을까? 나머지 김동인도 제대로 학교 안 다녔고요. 무슨 그림 학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제대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는데 김우진이 사실 제대로 공부한 그래서 아주 훌륭한 문학자였죠. 근데 그렇게 문학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연극 운동도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꾸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안 되는 문학 하지 말고 예술 하지 말고 아버지 좀 도와라. 그래서 계속 갈등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갈등들이 결국 마지막에 윤심덕과 사회찬미를 불렀던 윤심덕과 연애 그리고 정사, 현해탈의 투신 자살하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김우진이가 있는데 그 김우진한테 박화성 선생이 영어를 배웁니다. 어떻게 영어를 배우느냐? 목포 출신이라고 해서 뭐 영광까지 가서 가르쳐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오빠 박재민이 유학을 가게 되는데 같은 와세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우진을 알게 됐고 알게 되다 보니까 김우진이 목포 와서 무슨 활동을 할 때 그 무슨 뭐 독창회 뭐 이런 걸 할 때 피아노 반주를 박화성 선생이 합니다. 목포에서 이런 거 무슨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연극 한다 무슨 독창회를 한다 이러면은 그거 할 때 박화성이 도와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박화성 선생이 너 뭐 할래? 공부 좀 더 하고 싶어요. 뭐가 공부가 필요해? 그때 제가 제일 약한 게 영어예요. 그래? 내가 영어 가르쳐주지 뭐 이런 거였겠죠. 김우진한테 영어를 배웁니다. 김우진한테 영어 배웠다는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독선생이죠. 최고의 독선생한테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박화성이라는 인물을 보면 아까 그 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문학적인 영향을 줬다고 얘기했지만 이 김우진한테 배웠던 것들도 방학 때마다 목포에 와서 있으면서 오빠 선배였던 김우진한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925년 1월 달에 이광수의 추천을 받았던 그래서 조선문단에 발표된 최초의 작품, 그 등단 작품 추석 전날을 보다 보면은 이게 그냥 등단작이라고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이 소설계를 보다 보면은 최고 작품입니다. 어떤 점이 최고 작품이냐면은 당시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그 신경향파라고 그래서 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그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문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의 뭐 파업이라든가 농민들의 어떤 초작쟁이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죠. 실제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그 신안이라고 했는데 저 신안 암태 출신인데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작쟁이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저항했던 최초의 소액쟁인데요. 그때 막 소액쟁이가 막 일어나고 되면서 문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려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서울에서도 아직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방에 있던 진짜 문학 공부 한지 얼마 안 돼도 박화 선생이 쓸 때 추석전야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바로 그 노동쟁이, 뭐 파업까지는 아니지만 파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동자들한테 불만 같은 것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수준으로 봐도 이건 남들보다 한 2, 3년 먼저 나오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런 앞선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느냐? 저는 그 생각에 보면은 김우진이다. 첫 번째는 김우진이다. 김우진은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유학하면서도 그런 쪽에 꽤 관심들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어 가르친다고 영어만 공부했겠습니까? 이러저런 세상 보는 눈이라든가 문학에 대한 얘기들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어떤 관계, 그다음에 덧붙인다면 목포라는 지역이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 지금은 뭐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1920년대 중반쯤 되면 전국 한 6대 도시, 막 8대 도시 이렇게 해서 그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앞서서 근대화가 이제 굉장히 빠른 시나에 근대화가 되죠. 근대화 된다는 것은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공장도 생기고 뭐 고무신 공장 뭐 이런 것들 있죠. 정미소 공장들이 많아지고 공장이 움직이면 당연히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파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랬던. 그러니까 목포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다가 김우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각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 추석전야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박화 선생이 개인적으로 한 거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 지역 사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모아서 보여준 사람이 박화성이라는 사람인 거고, 그걸 키운 건 그 시대 그 옆에 있던 문학으로 이끌었던 좋은, 그리고 그한테 좀 더 뭔가 새로운 걸 주었던 김우진이라는 인물 덕분에 이런 하나의 여류 소설가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시인 조은과 만나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박화 선생은 이제 본격적으로 창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단순하게 어떤 기법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는 눈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바로 김우진이라고 하는 인물. 사실 그 김우진과 박화성의 관계는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박화성이 그 추석 전야 이후에 그 김국진이라는 남편과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 사회운동을 하면 당시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다 보면은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싸움할 때 소위 말해서 뭐돈 많은 사람, 땅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갈등들을 많이들 일으키게 되잖아요. 당연히 누구랑 갈등을 일으키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김우진의 아버지, 김우진은 그때 없었지만 김우진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그려낸 소설들이 있습니다. 비탈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남학이라고 하는 지역을 나오면서 거기에 나오는 아주 못된 지주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김성규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김성규를 연상시키도록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박화성이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도 김우진과의 관계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조금하게 나 김우진한테 영어 배웠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배울 때 그때 나셔널 덕본 내셔널 덕본 그때 나셔널 덕본 3권과 4권을 김우진한테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꽤 오랫동안 김우진이 박화성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꽤 그건 그 박화성도 사실 감사했던 일인데 왜냐하면 김우진은 목포의 최고 가는 부자였고 자기는 쫄딱 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매일 그 피탈에 있는 자기 집을 찾아와서 가르쳐 준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 데다가 혹시나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되면은 꼭 전보를 쳐가지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자기가 대학을 갈 때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하고 있는 거 봐서 저는 영어 교사뿐만 아니라 저는 문학 교사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박화성이라는 사람한테는 목포의 역사가, 그리고 목포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박화성의 개인적인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오빠를 통한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오빠 박재민이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은 목포 지역 어떤 사회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전위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잡혀가서 고생한 적도 있고요. 이 오빠 박재민하고 가장 열심히 같이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우진의 동생 김철진입니다. 나중에 목포에 아주 유지가 되는데 그 일제 말에는 무슨 의원도 되고 전남 도의회 의원도 하는 김철진, 그다음에 같이 활동했는데 다 이런 네트워크들이 되면서 이게 박화성이라고 하는 한 인물한테 이게 문학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박화성이 이제 이렇게 문단에 등단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등단을 해가지고 다시 문학만 했으면 훨씬 더 큰 작가가 됐을 것 같은데, 묘하게도 그 등단하던 무렵에 박화성 선생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오빠가 내년쯤에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다. 자기가 그동안에 선생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오빠를 공부를 시킨 거잖아요. 오빠가 내년쯤에 오면 나는 돌아온 오빠가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대주면 나는 이제 유학을 또 갈 거다. 유학 가겠다고 하는데, 유학을 가려고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은 자기는 이전에 1918년쯤에 숙명여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대학 갈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걸 바꿨냐면은 일제가 1920년대 들어서면서 경성제대를 만들면서 이제 대학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모두 대학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 받아야만, 교육을 받아야만 대학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만들거든요. 근데 보니까 옛날 교육을 받아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박화 선생이 25년도에 그 추석 전날 발표하던 그 무렵에 예전 학교, 숙명여학교에 다시 가서 1년 동안 더 공부하고 그 조건이 갖춰지면 일본 유학을 가겠다고 하고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갑니다. 뒤늦은 1년짜리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25년도에 숙명여학과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죠. 유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입시 준비를 했는데, 졸업하던 무렵에 전혀 뜻하지 않은 또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유학을 가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 오빠가 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오빠가 취직할 생각을 안 하고 오빠가 이상한 일을 하다가 소위 말해 사회운동 하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자기 듣는 거예요.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두 번째 지금 꿈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날 졸업생 대표로 좀 하고 있는데 전부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울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물어본 거겠죠. 왜 그러냐.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나 지금 유학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있었는데 지금 또 꿈이 깨졌다. 그랬더니 이제 그 숙명여학교 이제 그 선생님 당시 때 보면 대부분 일본어 선생들이 굉장히 숙명여학교에 많습니다. 일본 선생들이 학비가 그러면 만들어질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냐. 그냥 사범학교나 가라. 사범학교는 그 옛날에는 그 공짜니까 나라 사범이나 가라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꼭 영문과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우겨가지고, 제가 설령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는 걸 한번 해보게 시험을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때 이제 여비를 대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선생들이 좀 보태주기도 하고요. 그 황해도에 있던 그 독지가가 돈도 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니혼 여자 대학에 일본 여자 대학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영문과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영어 공부를 한 게 거의 숙명 때 한 1년 정도밖에 아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김우진이라든가 또는 다른 뭐 김필래라는 분들한테 배웠던 사설로 혼자 독학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영문과 공부를 붙었으니까 혼자 개인적인 노력이야 얼마나 했을지 그냥 웃고 얘기하면 뭐 짐작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니혼 여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성들한테는 최고의 꿈이었던 한동안 우리가 그 이화여대가 역할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일본 각지의 수재들이 모여서 했던 곳에 당당하게 입학했던 거고 나머지 그 니혼여대 출신들이 꽤 있는데요. 한 60년대 뭐 활동했던 뭐 박순천 여사 같은 정치했던 그런 분들 니혼여대 출신인데 뭐 사회복지학과 이런 데 출신이고요. 진짜 그 영문과를 제대로 한 사람은 사실 박환 선생이 처음입니다. 니혼여자 출신에. 니혼여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 시험 보러 갔을 때 도움을 주러 왔던 사람들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회고록에 보다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 뭐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도 있지만은 오빠가 잡혀가면서도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 부인이 도시케라고 하는 부인이 와서 동경역에서 픽업해가지고 시험 보게 하고 뭐 도와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빠가 사회운동 했잖아요. 오빠 친구는 뭐 했겠어요? 사회운동 했겠죠. 오빠 친구 부인은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니혼여대 간 다음에 결국에는 관심이 이렇게 처음에는 문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점점 주변들이 오빠가 만들어 놓은 그 덫에 빠진 거죠. 오빠처럼 이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창작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데 한 26년쯤 되면서 박화성 자신이 이 사회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단체가 뭐냐면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근우회는 한국 여성운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단체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좌우 합작으로 했던 그 단체가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 노선을 했고 가장 널리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고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싸웠던 단체여서 신간회가 제일 주목한데 그 신간회의 자매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간회에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여성들만의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단체가 근우회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신간회의 지부들이 있는 곳에 거의 대부분 다 근우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성운동으로서. 그러니까 박환선은 동경에서 동경 근우회, 근우회 동경 지부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운동, 그러니까 뭐 창작하기 전에 여성운동을 얘기하려고 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곳이 바로 이 근우회인데 근우회의 가장 핵심 조직 중에 하나였던 경성지부와 똑같이 핵심 지부였던 동경지회를 만들었던 인물이 박화성 선생이죠. 그래서 창작보다는 나는 여성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그 와중에 이 경성지부랑 동경지부랑 갈등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동경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고 또 당시 가장 앞서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사실은 조금 좀 급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에 조선에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에도 동경지부랑 서울 본부랑 맨날 싸우거든요. 어떤 노선을 할 것인가. 동경지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타협적이라고 경성지부를 몰아세우고요. 경성 사람들은 쟤들은 학생들이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그래서 과격하기만 하다고 비난하고 이런 갈등들이 어느 단체에서나 일제시대 때 보면 있거든요. 신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학 조직이었던 카프에서도 경성지부와 동경지부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후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가장 과격한 동정 지부를 이끌고 여성운동을 했던, 그래서 근후에 총회가 일어나면 가서 뭐 잘못되어 있다고 막 열변을 토했던 인물이 박화선 선생입니다. 그래서 박화선 선생 근회 활동을 한 26년 말부터 동경에서 하다가 그렇게 거기서 자기의 이상에 맞는 인물 하나를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김국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김국진은 목포 출신이고요. 목포죠. 해남 출신, 해남인가요? 원래는 근데 목포에 대부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상업학교 나왔으니까 조은의 후배인가요? 그 목포 상업학교. 목포 상업학교는 예전에 우리 대통령도 거기서 나오셨 아주 대단한 명문이잖아요. 저 옛날 상업학교는 진짜 대단한 학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수재였는데 그래서 회사에 좀 다니다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사가 이제 뭐 돈만 벌고 이런 것들에 불만을 품고 목포 이제 지역 운동에 뛰어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정말 불꽃이 팍팍팍팍 튄 것 같아요. 불꽃이. 그래서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서울에서 몰래 그냥 결혼하고 반지 새기고 사랑과 이즘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그 반지 뒤에다 그런 걸 새기고, 이즘이라고 하는 건 주의, 그러니까 사상이죠. 자기들 사상에 충실하자 그런 걸 두 사람이 약속을 딱 하고 그냥 그래서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립니다. 요즘도 그러면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그러면은 가서 귓밤에 안 때리고 싶겠지만 100년쯤 전에 그랬으니까요. 이제 풍파가 보통 풍파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그 선택한 것들이라든가 사상뿐만 아니라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그래서 그렇게 서울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해 죽이고 싶지만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둘이서 이제 같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28년, 9년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학을 하는데, 남자는 그래도 유학 생활을 하지만 여성으로서 유학 생활을 하기가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임신. 애가 생기니까 더 이상 이제 유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유학을 마치지 못하고, 몇 번 마치려고 시도하지만 끝내 마치지 못하고 30년도쯤에 목포로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목포로 귀향을 하게 되고, 목포에서 이제 두 사람이 뜻이 맞아요. 이제 문학 같은 관심 없고 뜻이 맞아서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 여기 뒤에 나오듯이 그 목포 경문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제가 이렇게 넘겨들 게 많습니다. 너무 많네요. 목포 경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이 남편 김국진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1931년쯤에 이제 목포 사회운동을 하듯이 이후 잡혀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니까 박화선 선생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편 옥바라지입니다. 옥바라지를 해야 되죠. 열심히 옥에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남편이 사라지면서 생계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집 해야 되지만 자기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박화선 선생이 생각한 게 뭐냐면 소설입니다. 소설은 그래도 뭐 하게 되면은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애가 잠든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쓰게 되면 원고료가 나오게 되니까. 근데 그동안 한 5년 이상을 자기는 문단에 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그냥 목포 지역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기가 글 쓰겠다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뭐 글을 발표해 줄 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아주 좋은 기회 하나가 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1931년에 이광수가 성웅 이순신전을 연재를 하게 되는데, 충무공을 연재하게 되는데, 연재를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충무공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목포 지역, 여기 진도, 명량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기차 타고 와가지고 목포에도 들르고, 그 다음에 진도, 명량도 들리고, 이런 기행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원이 와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면서 이제 소설을 어떻게 쓰고 그걸 구상을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이 그게 거의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입니다. 춘원이 언제 서울역을 떠나가지고 어디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연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목포에 들렸는데 그때 박화성 선생이 찾아갑니다. 이거는 박화 선생의 그 회고를 보면은 조금 시간이 안 맞는데,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그겁니다. 이광수의 시간을 맞추면, 이건 신문에 난 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목포에 언제 들렸는지 몇 월서들이 나옵니다. 고화도에서 며칠 있다가 목포에 있다가 올라왔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근데 그때 무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서 이광수한테 우리 옛날에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1925년도에 제가 조선문단에다가 추석전야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박화성입니다 하고 예의를 얻고 가서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광수가 당신이야.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문단에 등단을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등단하게 되면 뽑아준 분한테 인사드리는 게 예의여서 박화성이 풍명대학교 갔을 때 조은이 가서 인사해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년 동안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이광수가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변하셨네요. 그때는 아기 같았는데 벌써 숙녀가 되셨네요. 뭐 이런 식의 인사를 하면서 뭐 당연히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 뭐 물어봤겠죠. 또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 글은 안 쓰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박화성이 사실은 내가 좀 글을 좀 쓰고 싶다. 또 글을 쓴 것도 좀 있다. 그랬더니 이광수가 알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원고를 주시지요. 그래서 박화성이 원고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박화성이 최초의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백화입니다. 이건 고려시대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종합해 보면 조금 숨겨진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웬 여자가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박화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설 썼던 사람이라고 해서 소설 하나 보내달라고 했다. 봤더니 괜찮아서 내가 이 소설 여기 연재한다.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 연재를 하기 전에 이광수가 동아일보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던, 그리고 주요한이 관계하고 있던 동광이라는 잡지에다가 소설 한 편을 발표를 먼저 시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수도 공사라고 하는 소설을, 박화성 소설을 발표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사람이 장편 소설을 갖고 와서 좀 치러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다. 아무리 좋아도 이건 좀 어렵잖아요. 장편 소설인 게 그냥 몇 편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다른 소설 한 2편쯤을 발표를 자기가 알고 있는 쪽에다 발표를 하게 해서 여류 작가가 이런 소설도 잘 쓴다고 하면서 한 다음에 이걸 발표하도록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간 것 같아요. 이광수가. 그래서 이광수가, 그러니까 박화성이 문단에 재등단할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작품 하수도 공사라는 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잡혀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포 그때 그 1929년 30년 무렵에 대공황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 사업들을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임금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후보 때 만든 게 그런 거잖아요. 국가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면서 토목 사업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한테 이제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당시 일본은 목포에서 뭘 했냐면 하수도 공사를 해요. 하수도 공사. 기간시설 상수도 하수도 이거 만들어가야 도시가 더 번창하게 되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인들이 중간 관리 역할을 하면서 좀 많이 떼먹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얘기가 하수도 공사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어떤 남자가 뭐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그 일본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뭐 얘기도 하고 이런 대목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사실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 얘기를 소설로 써가지고 하수도 공사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 백화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을 동아일보에 연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명성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광수가 아니었다면은 아무리 문학적인 열정이 재주가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단에 등장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이광수는 박화 선생님 두 번째 문학의 은인, 첫 번째가 조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은인쯤은 아마 이광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 이광수가 박화성 선생을 챙긴 얘기라든가, 또는 박화성 선생이 이광수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담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이제 쓰시게 되죠. 근데 이게 예기치 못한 어떤 아픔들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아요. 박화성 선생이 이 작품을 쓰고 그래서 이광수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지금 같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를 치면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당시 목포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포가 굉장히 큰 도시고 산업도 발달되어 있고 근대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소작쟁이라든가 노동쟁이가 발달해 있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포 전체 지역으로 보면은 물론 뭐 일본들이 있고 친일적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비판적인 사람들, 조선인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저항적인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철진이라고 하는 그 김무진 동생은 조선공산당 2차 때 그 간부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철진까지도 그럴 정도였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목포 지역 사회는 그렇게 어떤 뭐 일본인이라든가 친일파라든가 또는 뭐 이런 쪽에 좀 비판적이었는데, 사실 당시 이광수는 뭐 친일파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꽤 일본과 협력해서 지내자고 하는 쪽에 가까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간회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광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어도 신간회를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시 용어로 하면 뭐 타협론자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또는 뭐 자치론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조금 좀 가운데서 친일과 반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던 정도가 이광수였던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화성이 아주 저항적이었던 자기 남편의 얘기를 이광수 같은 반쯤 친일인 사람을 힘을 빌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니까 목포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좋아라고 하겠어요? 물론 할 말은 많죠. 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썼다고 얘기하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쟤는 남편 얘기 팔아먹어가지고 지 먹고 산다고, 지 이름 얻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소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박화 선생이 그렇게 뭐 소설을 쓰면서 그렇게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그 사정을 잘 모르는 중앙 문단에서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용어로 동반자 작가,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같이 가는 동반자 작가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지역사회의 평가는 전혀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을 팔아먹은 사람쯤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가 쓰여졌을 때, 또는 뭐
다른 작품을 막 썼을 때 목포에서 가명은 이기호라고 하는 가명인데 굶주릴 기자에다 호랑이 호자를 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배고픈 호랑이 뭐 이런 건데 이런 가명을 써가지고 박화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인지 막 뭐 인신공개에 가까울 정도로 막 비난하는 글들이 목포 이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앙문단에서는 꽤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름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역의 인심은 잃어버렸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남편이 2년 형기를 마치고 추록을 한 다음에 남편이 이곳에 박화성하고 있지 않고 자기는 그 만주로 가겠다고 해서 간도에 가게 됩니다. 간도로 가버립니다. 아내를 놔두고. 그 사정은 조금 워낙 사적인 거라서 잘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국진이 왜 아내를 버리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박화성은 목포에 남고 김국진은 간도로 가게 되고 그래서 박화성이 한 2차례 정도 간도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돌아와라. 우리 지금 애들도 있고 하니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돌아오네 안 돌아오네 몇 번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상상도 이건 순전히 상상입니다. 사실인 건 아니고 상상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지역 사회와의 갈등.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국진은 지역에서 굉장히 그 열심히 활동했던 지역 운동가였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역 사회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던 것 같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박화성은 사실은 목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목포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던 작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많은 시간을 실제 작가 활동을 하면서는 뭐 기행한다고 해주가고 경주가고 부여가고 이러면서 또는 뭐 창작한다고 언니가 있던 나주가 있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목포 바깥에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목포 사회가 워낙 그 좀 인심을 잃었던 느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오해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지역 사회와 박화성 선생 사이에는 어떤 갈등들이 사실은 30년대 내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박화성 선생이 이제 지역에 다시 자리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목포 지역에서 제일 유망한 젊은 실업가였다고 하는 천독근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면직물 공장을 하던 천씨 부자들이 있습니다. 천독근과 재혼을 김국진과 이완다 천독근과 재혼을 하면서 목포에 남게 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딱 천독근과 결혼을 한 다음부터 박화 선생은 더 이상 소설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되게 지금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는 건데요. 자기가 주로 해왔던 건 남편과 관련되어 있던 그런 지역 운동을 소설로 썼단 말이에요. 발표는 이광수를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자기가 비판했던 그런 돈 많은 천덕군과 결혼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버린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옛날 남편 얘기해도 웃긴 얘기고 지금 남편 얘기해도 웃긴 얘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38년, 39년 이후부터는 소설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은 남편 뒷바라지만 하게 돼. 남편이 그 돈도 있고 나중에는 일제시대 때 그 전남 도의회 의원도 하면서 영향력을 있는 그 친일파가 돼버렸으니까 그 뒷바라지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펼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화 선생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한 개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일제시대 때 목포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던가 이런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일찍 근대화된 개화한 어떤 젊은 여성이 어떠한 어떤 곤란들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문제고 저러면 저렇게 문제되고 자격주가에 뚜렷하면 뚜렷하다고 요거도 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도 먹는 그 아주 복잡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그 문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아까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작품을 연구를 하거나 그 작품이 어떤 경험들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는가 또는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작품을 썼는가를 따지는 거고 결국 그것은 이제 작가하고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을 연구하다 보면은. 근데 이때 이 작품과 연관되어서 작가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넓혀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이렇게 겹쳐보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이 언제 뭐 문학에 했고 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상황들 어떤 관계가 됐고 이 사람이 어떤 네트워크 덕분에 여기 성장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고통받았는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한 개인을 통해서 한 시대 또는 한 지역 이것들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또 말하는 것과 말의 특성이 있잖아요. 겉으로 말하는 것과 또 속에 감추어진 말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좀 살짝 그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면서 소설을 공부하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 저게 목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지역이나 아마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처음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열심히 진도를 좀 뒤져보려고요. 했는데 어떻게 그 연락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진도 얘기는 제대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진도를 가지고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가 오면서 딱 한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두 군데 보고 왔어요. 하나는 이제 그 운림산방을 보고 왔고요. 또 하나가 저 금갑을 보고 왔거든요. 저는 소설 속에서 금갑은 항상 금갑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근대 소설 중에 이해조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해조의 소설 중에 금갑도 유배간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읽으면서 금갑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 금갑도를 찾았더니 아무리 봐도 금갑도는 없어요. 봤더니 금갑도 앞에 있는 적도를 금갑도라고 불렀던가 봐요. 서울에서는 그죠? 앞에 지금은 이제 보니까 연결돼 가지고 저 그 조금 앞에만 내가 들어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진도가 조금 무대가 되는 이야기들도 뭐 최근에 뭐 세월호 얘기도 많지만 그 앞에도 이렇게 조금씩 따져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고 진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못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진도 문학 속에서 한번 진도라는 곳이 현대문학 진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천천히 이렇게 넘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넘기다 보면은 그냥 읽게 될 확률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그냥 제목들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좀 뭐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한번 기회 있으실 때 그냥 제가 말하듯이 써놨으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못하는구나 생각도 하시면서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 우리 교수님 강의가 진짜 정말 소설을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이 치열하게 하니까 저는 그 시전공을 하면서도 그냥 좀 대충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소설의 내용과 그것이 써진 어떤 것들과 관련돼서 진짜 박화성 소설가를 진면목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리고 또 목포라는 어떤 시정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우리
이 소설가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송영은 뭐좀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특히 남도 소설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조금만요. 예. 한번. 네, 저는 소설 쓰는 손병현이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오늘 그 남도의 소설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남도의 소설적 배경이라든지 남도 소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걸 기대하고 왔었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 참고가 됐고요. 혹시 덧붙여서 남도의 어떤 소설적 특징이랄까 또 앞으로 남도 소설이 어떤 방향성으로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어떤 기대감이나 바람이 있다면 또 앞으로 남도 소설을 창작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목포에서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때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계속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곳 출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경험들 뿐이어서 이쪽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롭게 그 삶의 어떤 방식들을 만들어가고 이제 사실 잘 모르고 그냥 기껏 아는 거는 어머니 통해서 듣는 정도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남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저는 좀 제가 뭐 안다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는 오히려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 보면은 뭐랄까요, 좀 좋게 얘기하면 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한국 문학 전체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크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듬성듬성해서 너무 성겨서 사실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서울 삶도 그 큰 얘기에서 막상 내 삶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촘촘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돼야 되고. 근데 그냥 위에 있는 분들은 그냥 큰 얘기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자기도 크다고 생각하고 멋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뭐 서울이든 전라남도든 어디 진도든 제가 태어났던 암태도든 어디든 간에 그냥 다 삶은 똑같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그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소설 쓰는 분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내시는 거겠죠.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려진 것들을 보면서 그때의 삶들을 이제 재구성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몰랐던 걸 다시 읽어내서 이 시절이 이래야 됐구나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연구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남도 문학에 대해서 남도 소설가들 어떻게 그냥 남도에 사시는 것들과 충실하게 잘 재현해 주시면 제가 위에서 열심히 읽어보고 제가 경험 못하고 저는 서울 촌놈이라서 서울밖에 모르는데 이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제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말씀드릴 것보다는 그냥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서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저는 그냥 소설 공부하는 입장으로 가장 큰 욕심입니다. 비록 지금은 막 서울에 있는 평론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쪽에 관심도 없겠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저같이 한심한 인간이 있어서 이쪽 거 보면서 이 시절의 진도는 이랬고 이 시대의 남도 어땠는지 또 살펴보고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저는 언젠가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각자가 열심히 생각하시고 저대로 또 읽어보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남도 특징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를 아울러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각 분들이 각자가 다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작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못난 답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마 남도하고 관련돼서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송현호 아주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남도 소설과 영화의 수사학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또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서 오늘 해주신 내용들은 참 그래도 목포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부분들과 박화성이라는 인물이 겪고 있었던 그 아픔 그런 것들을 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마 우리 손변 소설가도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남도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쓰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에 공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관련지어서 좀 많이 조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그 내용들 특히 좋은 선생과 관련지어서 뭐 얘기 나오는 것들도 있고 정말 유익한 강의였다라고 강평들을 이렇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자료를 이제 못 받으셔서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자료를 시해그린 한국시아박물관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일까지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접근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 이 자료 좀 공개해도 되겠죠? 예,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지어서 전체 남도의 역사와 예술 문학과 만나다는 우리 집필진의 저거를 허락을 얻은 후에 아마 책으로 제가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지금 바로 못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촬영하는 그 장비가 너무 저게 정밀하게 돼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이게 메일로 주고받고 하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촬영한 걸 전부 다 올려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